이번 시간에는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제목을 기획과 의사결정이라고 했지만 의사결정이라고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또 교재 나가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이라 해놓고 먼저 개요. 의사결정 또 정책결정 기획 이 모두는 당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 또는 최선의 대안을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넓은 개념, 의사결정은 최광의가 되겠고 가장 넓은 개념이 될 것이고 정책결정은 이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공공성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미래지향적 성향의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당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그러면 정책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가장 넓은 개념의 이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중에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획을 다루고 있는 거죠. 기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시면 기획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목적지향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획의 개념이 나와 있지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기획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미래 행동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또는 선정해가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유형에서 여기 보면 의사결정의 유형, 개요는 유형. 유형은 이 시간에는 다루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정책론에서 정책결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뤄보는 겁니다. 그 뒤에서는 의사결정을 별도로 이제 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기획의 개요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상적 모형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합리 모형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 모형은 다양한 만족 모형이나 또는 점증 모형이나 그만 쓰지요. 등등등의 모형 등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 모형, 점증 모형, 또 호남 모형, 또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흐름창 모형, 공공선택 모형 이런 등등의 다양한 모형들을 현실적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획이 되겠는데 기획을 보면은 이 박스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위에 원칙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박스를 보면 그 기획의 특징은 자 박스는 꼭 풀어보라고 그랬지요. 박스를 만드는 것은 책을 만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간결하고 책이 깔끔하니까 만들기 좋습니다만은 학습자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되어서 손맛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과 손으로 보는 것이지 귀로 보지 않습니다. 귀로 보는 어학시험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우리 시험은 귀로 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 꼭 손으로 보셔야 돼. 여기 뭐야? 당연히 기획도 의사결정이니까 목표지향적 또는 목적지향적이며 적 활동이며
또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 활동이며 ing적 플래닝에서 동태적 활동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첫 줄에 1번에서 본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활동이며 이런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의 일환입니다. 의사결정의 하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획의 특징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번째 수단적 활동은 1번의 개념의 1번의 두째 줄 목적지향적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다라고 해서 끄집어온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박스를 위로 가면 거기 보면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의 원칙. 기획의 원칙에는 많은 원칙들이 제시를 되지만 우리가 암기하기 좋은 걸로서 거기 보시면 당연히 목적지향적 활동이며 목적성은 이제 쓰겠습니다. 당연히 목적지향의 목적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어찌 보면 효율성과 관련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갖습니다. 경제성. 그렇게 해서 이 경제성으로서 효율성의 개념,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리 우리가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획의 원칙에는 기획에서 지켜야 할 것은 기획에서 지켜야 할 것은 거기 세 번째 보면 장래 예측성, 즉 미래 예측성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또 안정성이 있습니다. 기획은 동태적이지만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정성. 그리고 기획의 원칙에서는 거기 보면 단순성. 그리고 기획은 표준화. 자, 여기 경제성, 안정성, 단순성,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동태적 과정이고 지속적 과정이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는 이제 뭔가 복잡성, 또 그러면 동태성, 뭐 역동성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획의 원칙에는 안정성, 또 획일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표준화, 또 단순성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 등은 별도로 안정성, 단순성, 또 표준화 이런 등등이 기획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포괄성이나 균형성이나 계속성, 지속성이니까 뭐 계속성, 지속성이죠. 계속성 또는 포괄성 등등등 적어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특이해서 별도로 이렇게 판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원칙에는 아주 다양한 원칙들이 있지만 그 원칙 중에 특히 경제성, 안정성, 단순성 그리고 표준화 이런 특징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은 왜 필요할까? 왜 목표지향적 활동이며 미래지향적 활동이며 동태적 활동이며 지속적 활동이며 수단적 활동인 의사결정인 기획은 왜 필요할까? 바로 기획은 기획의 필요성. 기획의 필요성은 바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 활동은 필요합니다. 기획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역시 기획은 필요합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적과의 일관성이죠. 또 기획은 조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목표지향적 활동이며 미래지향적 활동이며 동태적이며 지속적 활동의 기획은 필요합니다. 기획은 조직의 책임성,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획은 필요합니다. 맡은 바 업무를 얼마나 효과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지도로서 기획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획은 조직 성원들의 미래지향적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기획은 필요합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미래의 청사진을. 또 그런가 하면 기획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기획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 바로 이런 것처럼 기획은 결국에 조직을 위해서 기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 성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서도 당연히 기획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기획의 기법으로서는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라고 할 수 있는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계획 차트니까 도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가로에는 시간을 쭉 나열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얼만큼이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을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쉐도우 그래프, 여기는 월별 활동계획, 월별 활동계획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습은 비슷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세로에는 활동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위에는 겐트 차트는 시간별이지만 여기는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을 적용한 다음에 얼만큼 활동이 또는 얼만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이고 얼만큼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쉐도우 그래프라고 해서 월별 활동계획 그래프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퍼트도 있지. 퍼트는 모든 공정을, 이 퍼트는 우리가 조직관리기법에서 봤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계획표를 이렇게 퍼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이렇게 퍼트라고 합니다. 퍼트에 어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 퍼트 조직관리기법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거기에 보면 방침관리기획, 방침관리기획 재난관리에서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방침관리기획을 여기는 PDCA라고 이렇게 합니다. 방침관리기획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 조직에 관련된 것을 플랜, 두, 체크, 그리고 액트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검토해오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런 플랜, 두, 체크, 액트로 이루어지는 방침관리기획의 이런 것도 기획의 기법으로 자주 나오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의 기법이 이것만 있겠습니까만은 많은 기획의 기법 중에 특히 이렇게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 쉐도우 그래프, 월별 활동계획 도표, 또 그런가 하면은 방침관리라고 여기 나온 방침관리기획으로 PDCA 플랜, 두, 체크, 액트, 또 그러면 퍼트,
그 외에도 뭐 델파이 기법도 있고 파이 기법은 기획을 하는 것은 아주 야무지고 똑똑한 경력이 많은 특정 기획자가 혼자 기획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의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기획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자, 교재를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사유기획기법의 특징, 필요성, 기법, 석스코인 글을 썼죠. 거기 보면 스워트 기법은 앞에서 다뤄서 안 다뤘습니다. 스워트 기법은 마케팅 기법에서 이미 기관 환경 분석에서 봤죠.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스워트라고 하는 것은 내부 환경에 그 조직이나 기관의 장점은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리고 외부 환경에는 어떠한 기회가 와 있으며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오퍼튜니티와 트리트를 다루는 그 머리말을 가지고 스워트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만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워트 기법.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위크니스에 대해서는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고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문제점이나 약점을 보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바쁘다 보니까 약점을 바꾸기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직 운영도 교육도 인재 양성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워트 기법도 역시 기획에도 사용하지만 우리 기획은 꼭 조직에서만 기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바로 스워트 기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기법 조금 전에 했죠. 거기 겐트 차트, 겐트란 사람이 만든 차트인데 겐트라 거기 2번에 나와 있군요. 그래서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에서 2번에 보면은 세로바에는 수직으로 된 세로바에는 세부 목표나 활동 프로그램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가로바에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 계획이 시간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가로로 그려지는 막대 그래프, 가래로 그려지는 막대 그래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트 나와 있죠. 버트는 뭐 어떤 모든 목적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이런 계획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변환시킨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버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쉐드유는 월별 활동 계획 그래프를 말하죠. 쉐드유는 월별. 똑같이 세부에는 목표라든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별 구분을 해놓고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며 언제 지금 현 시점에는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속도로 진행할 것인가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놨는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쉐드유 월별 활동계획 카드나 월별 활동계획 그래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쉐드유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 시간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업무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업무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침 관리 기획에는 PDCA 기법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으로 이제는 별도로 저 큰 틀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제는 디시전 메이킹의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개요. 의사결정의 개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 가는 과정. 그래서 ing를 붙인 decision making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결정의 유형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공공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 결정도 있고 미래 지향성에 초점을 두는 기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한 가장 포괄적 상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결정의 분류로 설명하면 여기에는 직관적,
결정도 있고 판단적 결정도 있고 또 그러면 문제 해결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문제 해결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도 있습니다. 보통 직관과 비교하는 것은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감각적이라고 할 적에는 구체적인 현실이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감각적 결정입니다.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직관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느낌이나 또는 감성 또는 육감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직관적 결정이라고 하고 직관적 결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왠지라는 말을 씁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왠지. 그래서 그 의사결정자의 느낌이나 의사결정자의 감성이나 의사결정자의 예지라고 하는 육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직관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판단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자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내리는 결정은 이렇게 판단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통 이 판단적 결정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나 연륜이나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판단적 결정을 하는 것이고 좀 어떻게 좀 아주 예능적 이런 감성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직관적 결정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지식이나 또는 뭐 경험에 근거해서 내리는 결정이 옳다라고만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해서 내리는 결정은 판단적 결정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에 보시면 문제 결정이 있죠. 문제 해결 결정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절차의 절차 준수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문제도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분류는 가끔 나와서 이렇게 판서까지 해본 겁니다. 판서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술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만은 의사결정 기술에는 개인적 접근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어요.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선택한 경우와 선택과 선택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를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마치 한참 그리다 보면 나무잎이 무성한 나무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나무처럼 한다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 이것을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이것을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속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려가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하나 개인적 의사결정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대안선택 흐름 분석은 또 여기 또 예와 아니오로 이렇게 아니오로 딱딱 이거는 분명히 아니면 아니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 흐름을
만들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는 달리 이 대안선택 흐름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OX가 정해진 OX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서는 뭐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대표적인 것이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은 뭐니 해도 뭐 이렇게 집단적 의사결정.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또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도 있고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부터 델파이 기법 볼까요?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이 보장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한 사람이 여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을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질의를 보내고 반송봉투를 동봉하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응답이 오면은 그 응답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일정 선까지의 소수 의견은 버려버리고 다수 의견만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다수 의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라는 기존의 정보도 같이 제공합니다. 물론 그 의견을 누가 냈냐 이건 제시하지 않죠.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수 의견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다루지 않기로 하고 다수 의견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 몇 번째 의견까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보냅니다. 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을 받고 또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 누군지는 모르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가는 것은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도 있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은 보통 우리가 명목 집단 기법, 우리가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관련된 집단의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집단에 관련된 모든 문제, 제반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의견 발표만 허용하는 겁니다. 토론 아닙니다. 자유 토론이 아니라 자유 발표만 허용하되 자유 발표만 허용하는 것은 매년 그 시간대에는 이 명목 집단 기법,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에서는 질의나 질문이나 반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발표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눈길에 의한 압력도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써서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출된 이런 안건에 대해서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보통 투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또 그런가 하면은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 또는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명목 집단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집단의 소수의 영향력 있는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에서 배웠던 거 활용해 보시고 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일부 책에서 두뇌 폭풍 이렇게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말합니다.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도 여기 집단 사고죠. 요즘은 집단 사고를 많이 강조합니다. 뭐 상식에 나오는 메디치 효과. 메디치 가문에서인 것처럼 전혀 요즘 학문에서도 보통 뭐 융복합 강조하지요.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문과, 이과, 뭐 예체능 관련 없이 서로 다 뒤섞인 과정에서 뭔가 참신한 인간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런 융복합적인 학문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집단 사고를 통한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또 캡스톤과 같은 경우도 바로 융복합을 이용한 이런 새로운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디치 효과라든지 캡스톤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뭐 집단 사고라기 거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관련성을 찾아내는 이러한 그 해결 기법인데 어떤 의사결정 기법, 델파이 기법,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 자, 교재 볼까요? 거기 보면 직관적 결정.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직관적 결정,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적 결정,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문제 해결 결정,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여러 대안을 발견 나열하고 선택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가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그려지는 것처럼 되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대안선택 흐름 분석, 예, 아니요로 딱딱 떨어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 아니요로 하는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대안을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 기법은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으로 델파이 기법,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만 했지만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로부터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그것을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요. 반복되는 질의응답이란 말을 하죠. 첫째 줄 처음에 전문가, 둘째 줄 가운데 다시 보내요. 반복되는 질의응답. 보내요.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경과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소집단 투표 결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는 한 자리 모아서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누구가 참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들이나 관련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각자의 의견을 적어낸 걸 가지고 합의가 이룰 때 계속하는 방법으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적어드렸던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또는 뭐 메디치 효과라든지 또는 캡스톤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여러분 검색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면 시험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과 의사결정, 사실은 의사결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가 모형처럼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나눴던 정책결정, 정책론에서 봤던 이 내용도 이 시간에 다루면 좋겠지만 이건 시간 낭비 같아서 정책론에서 다뤘던 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이런 모형에 대한 설명은 정책론에서 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목차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사결정의 목차에는 유형 또는 모형도 제시되지만 그 내용은 정책론에서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 3교시 이 영역 행정론을 마감 진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3교시 3영역 법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